복부 비만 등 3가지 이상의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진단된다. 진행은 좋아지시고 혈압도 좀 높으셨고요. 복부 비만도 좀 있으셨고 그다음에 치질 대사도 좀 안 좋아서 대사증후군 환자군에 속한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된 환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한테 여성 호르몬제하고 이제 칼슘제를 이제 투여해서 그 대사증후군 치료를 하고 있던 그런 환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병원의 처방대로 다른 약과 함께 칼슘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강경자 씨의 건강은 호전되기 시작했다. 정상을 크게 웃돌던 콜레스테롤 수치도 289에서 224로 떨어졌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도 칼슘이 필요하고 저희 또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칼슘을 먹이는 그룹에서 이 대사증후군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이익도 저희가 고려해서 계속 칼슘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탁 교수는 칼슘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5년에 거쳐 9,3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폐경 후 여성은 칼슘 섭취량이 높아지면 대사증후군의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폐경 여성은 대부분 체내 칼슘량이 부족하다. 폐경 후 뼈를 보호해주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돼 필요 이상의 칼슘이 뼈에서 혈액으로 이동된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칼슘은 몸 밖으로 배출된다. 부족해진 칼슘의 섭취량을 늘렸을 때 대사증후군의 발병률이 낮아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3개월 전만 해도 대식가였던 박용석 씨. 친구들이 피자 2-3개를 먹는 사이 겨우 1개를 다 먹지도 못했다. 용석 씨는 3개월 동안 18kg을 감량했다. 지금은 이제 체중 감량은 끝난 상태고요. 한 2달 만에 먹는 건데 그것도 한 조각 먹고 있고 사실 그래서 한 조각 먹기 때문에 좀 천천히 먹고 있는 거고 탄산음료는 안 먹고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엄격한 식이요법을 하면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을 포기했지만 반드시 챙겨 먹는 것도 있다. 칼슘제와 우유다. 용석 씨는 원래 우유를 잘 챙겨 먹지 않았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매일 우유를 마시고 있다.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식사량이 줄어서 이제 칼슘이 보강된 저지방 우유를 먹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칼슘제를 먹고 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기 전 용석 씨는 키 162cm에 몸무게 80kg, 체내 지방 32.5%로 고도 비만이었다. 현재 박용석 씨의 몸무게는 62.35kg.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 지수도 정상 수치인 23 이하에 거의 근접했다. 용석 씨가 처음 병원에 온 것은 체중 감량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면 장애와 만성 피로 때문이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치료를 위해 체중 감량을 권했고 전체 칼로리는 낮춰주고 칼슘 섭취는 높이는 식이요법을 처방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그 자체만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기도 하고 또 체중 감량 효과까지 생각을 해서 유일하게 처방된 약이 바로 그거죠. 최근 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연구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105명의 비만 성인을 관찰한 결과 고칼슘 음식을 섭취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높아졌다고 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칼슘 섭취가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 중의 하나인 뱃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뱃살 외에 대사증후군의 또 다른 위험 요소와 칼슘에 대한 관계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 13년간 칼슘에 대해 연구를 해온 이소 시로야스 교수. 그는 2차례에 걸쳐 총 5만 명을 추적해 뇌졸중과 칼슘 섭취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2개의 대규모 추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쪽 모두 칼슘을 적게 섭취한 사람들이 많이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에 걸리는 비율이 높았고 또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을 통해 섭취한 사람들이 뇌졸중에 걸리는 비율이 적었죠. 그의 연구에 따르면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30%가 낮고 뇌졸중 사망률은 40% 낮다고 한다. 또 유제품을 먹는 사람들의 혈압이 더 낮다는 사실도 추가로 연구됐다.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물질인 나트륨이 외부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혈관에 작용해 혈관을 확장시키는데요. 이를 통해 혈압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 안에 혈소판이 잘 굳지 않아 혈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칼슘이 고혈압과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제품을 챙겨 먹는 일본인이 늘어나고 있다. 60대의 모기 부부는 식사 준비를 할 때 직접 만든 요구르트를 빼놓지 않는다. 이건 친구가 10년 전에 만든 요구르트를 이 정도 받아와서 계속 만든 거예요. 우유를 넣어 상온에서 5시간 정도 두면 요구르트가 완성되죠. 가끔 여행 때문에 집에 없을 때는 혹시 균이 죽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부부는 여러 가지 음식과 함께 요구르트를 먹으면서 하루 필요한 칼슘량을 섭취한다. 특히 모기 구니아키 씨는 고혈압 환자가 많은 가족력에서 자신만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요구르트 덕분이라고 믿는다. 분명 제 경우에는 혈압이 120으로 안정적입니다. 부모님은 혈압이 높으신 편이었는데요. 전 다행히도 이 혈압이 높지 않은데 이게 요구르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효과가 있어서 요구르트를 매일 빠지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칼슘이 어떻게 뇌졸중 발병률과 혈압을 낮춰주고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칼슘이 뼈 건강뿐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터키의 온천지 파무칼레입니다. 이곳에는 클레오파트라의 수영장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클레오파트라가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서 이곳을 자주 찾았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파무칼레의 온천수는 병을 치유한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이곳 온천수의 특징은 탄산칼슘이 많다는 것입니다.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한국인은 칼슘 섭취량이 부족한데요.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칼슘 섭취량은 평균 475.8m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인과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 연령대에 걸쳐서 한국인의 칼슘 섭취량이 미국인의 칼슘 섭취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칼슘 섭취량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두 과정을 선정해 칼슘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영양조사는 조사원들이 각 가족 구성원에게 24시간 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여러 종류의 계량기가 동원돼 정확한 양이 측정되고 음식에 들어간 재료까지도 일일이 조사된다. 김치찌개라 하면은 김치찌개에 두부가 들어가는 게 있고 또 김치찌개에 두부가 들어가지 않는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 거와 들어가는 김치찌개가 영양소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한식 위주의 식단을 먹었던 두 가족. 이들이 하루 동안 섭취한 칼슘의 양은 얼마나 될까? 이장금 씨 부부의 경우 부인 조화자 씨는 662mg의 칼슘을, 남편 이장금 씨는 칼슘 권장량의 절반 정도인 387mg의 칼슘을 섭취했다.
한동수 씨 부부와 아이들의 칼슘 섭취량은 어떨까? 부인 우정복 씨는 권장량을 한참 밑도는 160mg, 남편 한동수 씨는